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과 형사 콜럼보를 믹스해 놓은 것 같다라는 댓글 주신 독자분이 계셨는데요. 네, 결코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작가 크리스티아나 브랜드의 작품 오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린 잔 속에 든 독은 정말 마지막 문장까지 알 수가 없었던 작품이었죠. 이 작품도 뭐 마지막 문장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하셔서는 안 되는 작품입니다. 출판사에서 만든 제목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조카딸인데요.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조카딸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제 맘대로 바꿔보았습니다. 네, 낭독해 드릴게요. 크리스티아나 브랜드 추리 소설 스코틀랜드에서 온 조카딸. 당신을 다시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군요. 유쾌하긴 했지만 낯선 남자가 깜짝 놀랄 만큼 낯간지럽게 외쳤다. 사실 남자는 속으로 에이 좀 일찍 나오지 이 할망구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잡으려고 2시간이나 어슬렁거렸기 때문이었다. 글래디스는 지난주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술집 그린맨에서 이 남자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주인 마님을 상대하러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달지 않은 쉐리주를 좀 마시고 있다가 우연히 남자와 동석하게 되었다. 정말 좋은 남자였다. 그는 글래디스에게 흥미가 많은 것처럼 보였다. 가정부 일을 하기에는 그녀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그녀가 어디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전부 알고 싶어 했다. 잠시 뒤 그녀는 자신이 그 남자에게 개인적이고 사소한 고민까지 전부 털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래디스가 저지른 실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블란쳇 부인과 생활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얘기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다시 이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잠깐 들렀다면서 그녀와 합석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1시간만 있다가 집에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마님이 문을 잠그고 열쇠를 숨겨버리실 테니까요. 그 상태로 마님께서 술이라도 더 잔 마셔버리면 열쇠는 찾지 못할 거고 그럼 난 끝장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 집을 관리하는 건 당신이잖아요. 어딘가 문을 좀 살짝 열어둔다든가. 문을 열어놓다니. 마님은 내가 집안에 있을 때도 문이든 창문이든 전부 닫아버리는데요. 마님이 얼마나 자주 문단속을 하시는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만일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그 집은 난공불락의 성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녀는 너무나도 정직하게 집의 방범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마님은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살고 계세요. 어두워지고 난 뒤에는 더 심해지죠. 불쌍한 양반. 이 모든 일들은 블란쳇 부인의 과거 때문인 듯 했다. 뭔가 수상한 일을 했던 블란쳇 부인은 신탁인지 뭔지를 조작했다. 그렇게 해서 가문의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챘는데 그 후 자신이 속인 친척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 중에서도요,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온 조카딸이라고 부르는 친척이 있어요. 아마 그때 빼돌린 돈의 대부분이 그 조카딸이라는 분 거였나 봐요. 마님은요, 조카딸을 무슨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다가 그 사람한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여주인이 술을 마시는 것 같다고 글래디스는 말했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 마님께서는 아주 제대로 된 술꾼이신 것 같군요. 당신이 그런 노부인하고 같이 지낸다는 게 이상할 뿐입니다. 낯선 남자가 동정하듯 말했다. 글래디스의 원숙하면서도 슬퍼 보이는 눈동자에 새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보수가 아주 좋거든요. 불쌍한 동생도 돌봐야 하고 동생을 싸구려 공공시설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 상황으로 봐서 보다 적당한 시설을 찾아서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살게 하는 게. 글래디스는 낡은 회전 목마를 타고 도는 것처럼 또다시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낯선 남자 스미스 씨는 시계를 보더니 그녀에게 1시간이 다 돼간다고 알려주었다. 패치는 막다른 골목에서 나온 남자가 글래디스를 20번지 현관 앞까지 바래다 준 뒤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패치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다. 푸른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자랑거리인 짙은색 금발은 머리카락 끝이 올라가 있어서 그녀가 들뜨고 흥분한 상태라는 걸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다. 왠지 화사해 보이네. 남자가 작은 차의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다. 어서 와. 할 말이 많다고. 아, 에드거. 그 사람 정말 애완동물 같아. 아우, 불쌍하기도 하지. 완전히 무방비하게 푹 빠져버린 것 같더라니까. 페이블 박사 얘기였군. 에드거가 썩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 사람이 블란쳇 부인 집에서 바로 맞은편인 10번지에 살잖아. 그 사람 이용하는 건 당신도 동의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미리 준비한 대로 내가 마지막 환자였어. 컴포트 양 남아서 세일이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어머나, 환자와 의사 사이는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이래도 되나 몰라요. 당신은 그런 말을 해놓고 남아서 같이 쉐리주를 마셨단 얘기야? 그럼 남았지. 그리고 또 누가 남아있었게? 그 무기력한 여자 접수원도 있었어. 내 솜씨 정말 기막히지 않아? 그 여자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뒀다니까. 이제 내 말에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됐다는 뜻이야. 패치는 만족스럽다는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거리며 물었다. 그래. 그 가정부는 어떻게 됐어? 에드거는 자기가 알아낸 정보를 그대로 전했다. 전부 사실이었어. 제기랄, 그 집은 요새나 마찬가지야. 빗장, 열쇠, 도개교가 올라갈 때나 들리는 쇠사슬 소리까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니까. 더 나쁜 건 일단 집안에 들어가고 나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야. 문이 자동으로 잠긴다던데. 그러니까 특수 열쇠가 있어야 해. 어떤 이유로든 도둑이나 살인범과 함께 갇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글래디스한테 몇 군데 열어놓고 나와보라고 충고도 해봤는데 씨알도 먹히질 않았어. 그 노부인은
늘 잔뜩 겁에 질려 있는 모양이야. 에드거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조카 딸에 대한 블란쳇 부인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다. 그렇다면 복수가 더더더 달콤하기 그지없겠는걸? 숙모님의 진주를 손에 넣는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 가지게 될 거야. 다른 건 또 모두 은행에 있다니까. 그들은 다음 날 저녁에 작전을 개시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대답한 글래디스는 현관으로 나와 그린맨에서 만났던 친절하고 낯선 남자 스미스를 바라보았다. 이런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언제든 날 만나러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안 돼요. 글래디스가 닫혀있는 거실 문을 걱정스럽게 돌아보며 말했다. 아니, 어젯밤에 라이터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 무척 소중한 물건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혹시 당신이 알고 있을까 해서. 난 몰라요. 글래디스는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 술집에는 없었어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발을 내밀었다. 결국 글래디스는 상대를 힘으로 밀어내지 않는 한 문을 닫을 수 없었다. 아니, 당신이 무심코 챙겨가지고 당신 가방 속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글래디스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요, 절대로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번만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에?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마님이 복도로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글래디스는 반신반의한 듯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알았어요.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글래디스는 황급히 주방 쪽으로 뛰어갔다. 너무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남자에게 문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가죽 가방 속에 싸구려로 보이는 은색 라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나칠 정도로 감사 인사를 한 뒤 떠났다. 글래디스는 잠시 거실 문 쪽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병이 유리잔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글래디스의 방은 3층에 있었다. 블란쳇 부인은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든지 3층까지 올라오는 일이 없었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글래디스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가끔씩 계단 맨 위에서 나와 아래층에 별일 없는지 살피기만 하면 저녁 시간 대부분은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낼 수 있었다. 글래디스가 자기 방으로 올라가자 패치는 식당에서 살짝 빠져나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먼저 집주인의 침실 위치부터 확인했다. 에드거가 가정부에게서 많은 정보를 알아낸 덕분이었다. 그리고 다른 방도 살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이 2개 있었는데 그 문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다. 패치는 그중 멀리 떨어진 방을 골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문을 잠근 뒤 편안하게 침대에 누웠다. 밤새 기다려야 할 것이다. 누가 잠겨있는 빈 방을 들여다보겠는가. 자정이 되자 글래디스의 끈질긴 성화에 못 이긴 블란쳇 부인이 휘청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글래디스가 술집에서 만난 동정심 많은 친구에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블란쳇 부인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침대에 누워있을 것이다. 마님은 내가 몇 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건 전혀 안중에도 없으실 거야. 패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빈방에서 깃털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 평소처럼 커피와 비스킷을 가지러 주방에 가기 전에 글래디스는 블란쳇 부인의 침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블란쳇 부인은 여전히 코까지 골며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진주 목걸이는 전날 저녁에 베개 밑에 넣어두곤 했다. 진주 목걸이를 따로 숨겨둘 정도로 부인이 영리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글래디스는 주름진 베갯잎 아래 반쯤 보이는 진주를 쳐다보았다. 그 목걸이는 진주 개수가 많지도 크기가 아주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주의 형태가 완벽하고 가치가 뛰어나서 한미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고액이라는 얘기는 들었다. 그때 우유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글래디스는 뒷문으로 나갔다. 패치는 그날이 우유값을 정산하는 날이라는 걸 미리 확인해 두었다. 글래디스는 아마도 몇 분은 지나야 돌아올 것이다.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온 글래디스는 곧 희미한 비명과 함께 집주인의 방에 달린 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블란쳇 부인은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 머리와 어깨가 검은색 커튼에 둘둘 말려있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 도움을 요청해 간신히 커튼에서 벗어났을 때 멀리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가 사라졌다. 글래디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조카딸의 위협이라며 불안에 떠는 주인을 한참 동안 진정시킨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서는 막다른 길의 한쪽 모퉁이, 즉 그린맨 술집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순찰하던 경관의 보고에 따르면 평소 아침과 마찬가지로 이 막다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진주가 도둑 맞은 직후 몇 분 사이에 골목을 빠져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머리로 수색을 해낸다는 게 가능해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집 출구를 통해 빠져나가지 않는 한 물건을 훔친 사람이든 훔친 물건이든 여전히 이 골목에 안전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패치는 20번지 현관문을 통해 조용히 걸어 나와 지금은 대낮이라 방범시설이 해제되어 있었다. 길 건너편에 있는 10번지로 들어갔다. 접수원이 손을 흔들며 맞이해 주었다. 어머, 컴포트 양, 일찍 오셨네요. 그래요? 나답지 않네요. 평소에는 늦게 오는데. 패치가 말했다. 아무래도 11시 30분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근사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되니까. 5분 뒤 그녀는 페이블 박사의 진료실에서 나온 환자를 장난기 어린 눈으로 여유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야 경찰의 신문을 받게 될 경우 함께 있던 환자들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 그녀는 페이블 박사를 만났다. 그리고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녀의 두통을 열성적으로 치료해 줄 의사는 그뿐이라고 확신했다. 페이블 박사는 힘든 내색 하나 보이지 않고 그녀가 계속해서 병원에 와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치료를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다른 약을 구해주신다고 하셨죠? 어머나, 친절하셔라. 이 약도 견본품이라 약값을 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요? 페이블 박사는 하얀 종이로 된 약통을 건네주었다. 비닐로 밀봉되어 있는 약통 안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무래도 다음부터는 처방전을 드려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약이거든요. 다음번에 오시면은 약이 잘 들었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말했다. 다음엔 저녁 시간으로 예약할 테니까 그때 또 한 잔 같이 마셔요. 패치가 활기차게 진료실을 나가면서 말했다. 그리고 호지 양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덧붙였다. 선생님과 그리고 또 친절한 호지 양과 함께 말이에요. 그녀는 호지 양의 책상에 장갑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수첩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곤 일정을 살핀 뒤 적당한 날짜의 저녁 시간으로 예약을 했다. 컴포트 양은 정신없이 요란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병원을 나섰다. 그런 상황이니 컴포트 양이 약상자를 깜빡 두고 나왔대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컴포트 양은 호지 양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재빠르게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갔다. 접수원인 미스 호지는 컴포트 양의 약통을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 선반에는 받아놓고 잊어버린 온갖 의료 관련 견본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경찰은 막다른 골목 입구에서 패치를 붙잡았다. 그녀는 자기가 다니는 병원 맞은편 집에서 진주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무척 재미있어 했다. 그리고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서 바로 앞에서 절도가 일어나다니 정말 짜릿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용의자인지 몸수색을 할 것인지 등을 물어보았다. 패치는 간지럽히지만 않는다면 몸수색을 받아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 다소 남자 같은 여경에게 몸수색을 맡겼다. 컴포트 양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가방 안에도 별다른 건 없었는데 가방 뒤쪽에 이국적인 모양으로 달린 주머니에 희고 둥근 약통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통을 뜯어서 알약을 살펴보고 한 개나 두 개 정도 깨뜨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알약이었다. 패치는 그들이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자 가방 안에 들어있던 약통 말고 또 다른 약통을 호지 양의 책상 위에 남겨두고 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그녀는 경찰의 주의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얘기를 꺼냈다. 전 약을 지니고 있던 작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남자가 도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을 지니고 있던 작고 우스꽝스러운 남자? 진료를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페이블 박사님 진료실에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바로 나가질 않고 자리에 앉더니 호지 양이 다음 환자 때문에 정신없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분홍색 약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걸 벌컥 들이켰죠. 경찰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작은 남자 역시 경찰서 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철저한 몸수색을 막 끝마친 참일이라. 그런 다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걸린 그림 중 하나를 무서울 정도로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액자 뒤에 뭔가 재밌는 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그림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페이블 박사님이 거꾸로 걸어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어쩌면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아무튼 그 남자는 약을 조금 더 마신 뒤에 병원을 나갔어요. 경관들도 밖으로 나가더니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막다른 골목을 향해 뛰어갔다. 병원에 걸려있는 그림은 장갑 무늬로 뒤덮인 작품이었는데 사실 거꾸로 걸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었다. 장갑들 위에는 분홍색 알약이 아무렇게나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경찰은 그림으로부터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블란쳇 부인이 정말로 진주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경찰은 분주하게 용의자들을 가려내기 시작했다. 가정부인 글래디스는 지난 10년간 너무나 성실하게 일해왔고 그렇게 앞으로 여주인에게 그보다 덜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12회는 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다는 신용이 쌓여있을 지경이었다. 페이블 박사는 나무랄 데 없고 예의 바른 성공한 개업의로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다. 때문에 그런 계획적인 절도를 저질렀으리라 의심하기 힘들었다. 무기력한 호지양은 지난 20년 동안 의사를 위해 흠잡을 데 없이 일해왔다. 당연히 이웃들에 대한 탐문 수사도 진행되었다. 그 사이 범인의 범위는 해당 시각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로 좁혀졌다. 즉 한없이 순진해 보이는 컴퍼트 양과 켄싱턴에서 왔다는 얌전한 임산부 그리고 분홍색 약을 먹었다는 작고 우스꽝스러운 남자였다. 경찰은 키 작은 남자를 집중적으로 의심했던 데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할 터였다. 왜냐하면 그는 호지양의 사무실에 아예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페이블 박사의 병원을 철저히 수색했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곳은 접수원 호지양의 사무실 뿐이었다. 컴퍼트 양은 경찰서에서 방면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호지양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호지양,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당신 사무실에 약을 놓고 왔지 뭐예요? 알아요. 나도 봤어요. 호지양이 대답했다. 약통은 선반 위에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그게 페이블 박사님 때문에 말인데요. 곤란하다는 듯 푸른 눈동자를 치켰던 패치가 호지양의 날카로운 회색 눈을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그 약이 그러니까 일종의 각성제 같은 건데요. 박사님이 정말 그 약을 나한테만 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사님께 그 약을 부탁한 사람이 나 한 사람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실은 나도 그 약을 끊으려고 엄청 애를 써봤어요. 박사님께 그 얘기를 살짝 했을 때 박사님은 내가 그 약들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걸 모르셨나 봐요. 패치는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그 약을 주셨던, 그러니까 절 도와줬다는 사실이, 그런 말이 무섭게 퍼지기라도 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소문이 어디까지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럼 언론에서도 몰려올 거고요.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제가 약을 거기 두고 왔다는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경찰들이 당신 사무실을 뒤지기 전에 약을 좀 몰래 치워줄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게 페이블 선생님하고 병원을 위해서예요. 전 그분이 너무 좋아요. 호지양도 그렇죠? 패치가 반쯤은 부드럽게 반쯤은 놀리듯 말했다.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호지양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박사님께도 말하지 말아줄래요? 아무한테도요. 당신한테조차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저만 알고 있도록 하죠. 호지양이 대답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홍색 약을 먹었다는 작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질 못했다. 그러다 지문 감식을 통해 정체가 드러났다. 그린맨에서 낯설지만 유쾌한 남자로 통하던 스미스 씨는 사실 전과가 많고 화려한 보석 절도범인 에드거 스네이스였다. 낯익은 인상착의와 지문으로 그가 최근 북부지방에서 런던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는 보통 누군가와 같이 일을 했는데 공범들은 빈번하게 바뀌곤 했다. 에드거 스네이스와 페이블 박사와 호지 양, 임신한 부인이나 컴포트 양과의 연관성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글래디스에게 접근해 글래디스는 현재 블란쳇 부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 블란쳇 부인의 집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빼냈다는 것만은 밝혀졌다. 목격자들은 사건이 있기 전날 저녁 블란쳇 부인의 현관 앞에서 에드거를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그가 그곳을 거의 곧장 떠났다는 글래디스의 말에는 동의했다. 글래디스와 블란쳇 부인은 남자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진주 목걸이가 제자리에 있었노라고 증언했다. 에드거 스네이스는 자신에게 알 수 없는 통증이 있으며 이번에 런던에 오면서 주치의를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전 아침 일찍 페이블 박사의 병원에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진료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로 오전 11시 진료로 예약을 해달라고 조금 무리하게 부탁했었다고 했다. 사교성 좋은 컴포트 양 또한 모두에게 정중하게 대접받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경찰서에 잡혀 있었다. 만일 그녀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를 주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컴포트 양의 수작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날 이 꼴로 만든 게 아가씨였군.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벌컥벌컥 들이켰던 거야. 그게 아니면 뭐겠어? 그리고 그 그림 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림이 거꾸로 걸려있는 것 같았다고. 난 그저 그 그림을 똑바로 걸어서 보면 어떨지 궁금했던 것뿐이야. 컴포트 양이 남자를 진정시키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이제 모든 일은 자신의 처신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다 잘 됐어, 에드거. 접수원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수사에서 제일 우아하게 빠져나가게 될 거야. 물건은 언제 찾아올 건데? 경찰이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게 되면 바로 찾아와야지. 당신은 금세 풀려낼 거야. 당신을 붙잡아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걸. 미리 약속했던 대로 연락할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 사이에 딴 생각은 하지 마. 에드거가 경고하듯 말했다. 물론이지. 패치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진심이었다. 에드거는 제 몫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며칠 뒤 이제는 때가 됐다고 판단한 패치는 페이블 박사의 병원으로 향했다.
호지 양이 막 외출용 코트를 걸쳐 입다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박사님은 외출하셨어요. 패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페이블 박사를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 호지 양은 다시 코트를 벗더니 패치를 자기 사무실로 안내했다. 약 때문에 오신 건가요? 참아보려고 애는 썼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네요. 도저히 말이에요. 패치가 연기를 하며 말했다. 아무래도 제 약을 가져가야겠어요. 그러시겠죠. 호지 양이 말했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책상 가장자리에 반쯤 걸쳐 앉아 패치를 똑바로 쳐다봤다. 컴포트 양, 난 알고 있었어요. 그 약이 뭔지 말이에요. 패치는 시간을 벌기로 했다. 말했다시피 그게 약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끝난 것 같았다. 호지 양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한 가지 작은 실수를 했어요. 맞아요. 난 페이블 박사를 사랑해요. 당신 나이의 사람이 보기엔 아주 우스웠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엔 의미가 있어요. 페이블 박사는 날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난 절대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게 어떤 일이든 박사님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자를 열어봤구나. 하지만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지 몰라. 경찰도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패치는 용기를 냈다. 어쩌면 지금 호지 양은 가격을 흥정하려는 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나요? 패치의 질문에 호지 양이 대답했다. 아니요. 전 생각해봤어요. 뭐랄까, 당신은 친절하게도 내 앞에서 속내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는 블란쳇 부인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부인도 우리 병원 환자라 아주 끔찍한 노부인이라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당신 얘기를 들어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그럼 좀 앉아서 얘기하기로 해요. 패치가 말했다. 두 사람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최근 컴포트 양이 에드거 스네이스를 웃음거리로 만든 빌미를 준 거꾸로 걸린 그림 아래에 놓여있는 의자였다. 블란쳇 부인은 제 숙모예요. 숙부님이 돌아가시자 숙모는 사기를 쳤어요. 합법적으로 모든 걸 손에 넣었죠. 숙모는 우리 가문을 위해 일하던 비실거리는 늙은 변호사한테 공을 들여서 2만 파운드를 전부 자기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나빠졌죠.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편찮으세요. 아직도 아름답고 여전히 젊으신데 말이죠. 그렇게 끔찍한 병에 걸리시다니. 호지양, 그 2만 파운드만 있었어도, 아니 10,000파운드, 아니 5,000파운드만이라도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스코틀랜드에 있는 저희 작은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둑을 붙잡았죠.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제가 붙잡은 도둑 말고는 없을 거예요. 전 그를 방에 가뒀죠.
그리고 경찰서에 보내는 대신 그자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만일 이런 전문가를 데려간다면 원래 내 것이었던 것들을 되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후지양, 전 그저 제 걸 되찾은 거예요. 그 진주는 숙모가 우리한테서 훔친 것들 중 극히 일부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동업을 하게 된 거죠.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 이름이 에드거 스네이스예요. 이제 오해가 풀렸죠? 그 사람은요, 안전해요. 진주엔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경찰 쪽에서도 분홍색 약을 마셨다거나 그림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죄도 물을 수 없으니까요. 물론 당신이 우리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지만. 맑고 푸른 눈동자로 올려다보는 그녀는 반쯤은 불안해하고 반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한테 진주를 넘기라는 말이군요. 호지양이 말했다. 패치는 호지양의 몫을 제한하기 위해 입을 반쯤 벌렸다가 소용없으리라는 걸 깨닫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호지양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초록색 글씨가 새겨진 흰색 통을 가져왔다. 그리고 상자를 손에 쥔 채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기분 좋게 제안했다. 50대 50. 어때요? 50대 50이요? 패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신하고 스네이스 씨가 25%씩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내 몫이고. 패치가 상자를 거칠게 낚아챘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지양이 말했다. 그리고 컴퍼트 양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진주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50대 50이라고요? 결정해요. 호지양이 말했다. 패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모순점을 발견했다. 가진 사람이 임자죠. 진주는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누려고 하죠? 어째서 전부 다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난 직업 범죄인이 아니니까요. 그런 물건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난관이군요. 난관이에요. 가진 사람이 임자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블란쳇 부인의 진주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진주는 당신한테 있어요. 내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게 되면 난 당신을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 진주를 어디서 찾아낼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못 찾아내겠죠. 진주를 숨긴 장소는 당신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진주에 대한 내 몫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아요. 25%라니. 그걸 어쩌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신이 징역 사는 걸 보는 편이 더 낫겠어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물론 당신도 경찰에 대해 나한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찰은 날 잡을 수 없어요. 난 깨끗하니까. 심지어 경찰은 내가 에드거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조차 모르는걸요?
하지만 에드거는 지난밤 그 나이든 여자를 만났고 다음날 아침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에드거가 경찰의 혐의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매수해서 진주를 처분할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에 블란쳇 부인이 병원에 왔을 때 진짜를 가짜로 바꿔치기 해놨던 건지도 모르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사이에 보석을 바꿔치기 하는 건 아주 쉬웠을 테니까. 그런 다음 당신은 그 남자한테 그림 액자의 뒷면을 살펴보라고 했던 거고요. 패치는 점점 더 열을 내며 말했다. 남자는 그렇게 찾아낸 진주를 약하고 같이 삼킨 다음 유유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허점이 많더라도 에드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틈을 메웠을 거예요. 그 사람은 경찰을 속이는데 명수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에드거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애초에 진주를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결국 에드거는 진주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범인이라는 것 역시 입증할 수 없게 되죠. 조금만 조사하면 당신이 바로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조카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리라는 것만 제외하면 그렇겠죠. 당신은 블란쳇 부인한테 원한이 있고 그 부인이 가진 건 원래 당신 거라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런. 이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불쌍한 글래디스가 당신 친구인 스네이스 씨한테 그 얘기를 한순간 당신이 그렇게 지어낸 거예요. 그런 얘기로 감성적인 노처녀의 마음을 건드리면 진주를 얌전히 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 내 얘기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블란쳇 부인은 아주 나이가 많아요. 당신 같은 나이에 조카딸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죠? 더군다나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당신 엄마가 아직 젊다면 나이 많은 부모의 늦둥이 자식도 아니라는 뜻이니까. 호지 양은 컴퍼트 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딘가 악어 같은 미소였다. 당신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왔다는 조카딸은 적어도 중년일 거예요. 컴퍼트 양은 상대방의 얼굴이 즉시 환해지는 것을 알았다. 당신처럼 말인가요? 맞아요. 나처럼. 호지 양이 대답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조카딸은 스스로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만 했고 마침내 신분을 속이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늙은 숙모를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일자리를 얻었다. 심지어 숙모의 환심을 샀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점점 더 병원을, 그것도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게 될 테고 그와 더불어 친절한 접수원에게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컴퍼트 양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그 조카딸인가요? 당신은 전문 도둑이죠.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네요. 호지 양은 볼품없는 드레스의 먼지를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50대 50이 아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20번지. 블란쳇 부인이 글래디스를 호출하는 벨을 울렸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부주의하게 입을 놀린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 계속해서 글래디스에게 잔소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내 집에서 일할 수 있게는 해주지. 글래디스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지난 세월 그녀는 이 집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도록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마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제법 많이 받아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다시 진주를 장만하실 수 있겠네요. 글래디스는 안도하며 겸손하게 말했다. 이번에 일어난 불가사의한 도난사고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늘 마님이 진주를 두른 모습을 봐왔는데 저도 그 목걸이가 아쉽네요, 마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블란쳇 부인이 거울을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뭔가 있기는 있어야겠네.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크레이프처럼 늘어진 목과 축 처진 턱살의 주름은 해마다 깊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2줄짜리로 하시는 게 어때요? 지난번 것도 아름다우셨지만 왠지 2줄짜리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블란쳇 부인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로서는 좋은 보석이 은행에 있는 돈보다 훨씬 나았다. 글래디스에게도 그러는 편이 더 좋았다. 도둑이 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다면 술집에서 일부러 부주의하게 얘기를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녀는 스미스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자포자기한 상황이었다. 처음 진주를 팔아서 번 돈은 영원하지 않았다. 글래디스는 돈이 절실했다. 아프고 불쌍한 남동생이 암호 환자들과 뒤섞여서 온전한 사생활조차 누릴 수 없는 끔찍한 공공시설로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고급 보석 상점 뒤에서 호지양과 컴퍼트양, 스네이스 씨는 양식 진주 목걸이에 25파운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아연 실색한 채 서 있었다. 한편 블란쳇 부인의 집에서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가정부는 자신의 편안한 3층 방에서 스코틀랜드로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작가의 잔 속에 든 독은 정말 마지막 한 줄이 그 내용을 모두 결정짓는다는 그 컨셉 자체가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리고 말벌집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 여성 한 명 때문에 벌어진 사건, 결혼식 날. 근데 개인적으로 읽고서 제일 재밌었던 건 이 작품이었어요. 정말로 저는 이 크리스티아나 브랜드한테 계속 속았어요. 처음에는 패치가 조카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머 호지양이 조카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랬는데 어머 웬걸 목걸이를 훔친 사람은 글래디스였던 거죠. 네, 예전에도 완벽한 하녀라는 작품 한번 읽어드렸죠. 그 작품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스포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조심해서 땡땡땡땡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는 안잡이에게 아주 큰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쿠팡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안잡이 채널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냥 자유롭게 아무 물건이나 쇼핑하시면 되는데요. 쇼핑하실 일 있으면 한번 안잡이 듣다가 해주시면 그 또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나저나 날이 너무 더워요. 어떻게 이렇게 더울까요? 그나마 오늘은 뭐 36, 7도 올라는 가고 있는데 건조해서 조금 살만합니다. 완전히 겨울에 바람 막듯이 햇볕을 막아놓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에어컨 틀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은 언제쯤 듣게 되실는지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듣고 계시는 이 순간 저를 그리워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물러갈게요. 곧 가을을 기다려도 될라나요? 제가 세이브한 게 그렇게 많은가? 잘 모르겠네요. 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